것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아들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현수 왔네? 저녁 먹어야지. 주방에서 이 집의 집주인인 301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사실 301호는요, 저희 옆집이에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주말에만 오셔서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301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301호를 제 집처럼 오갔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301호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주머니 옆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301호 아줌마 아닌 척 하지 마. 저는 굳어있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두 분이 싸웠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옆집 301호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01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밤새도록 시달려야 했습니다. 뭔가 기묘한 리듬이 있는 소리였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고모네를 가져서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아파트 복도 쪽 방충망만 닫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쩡하던 방충망이 찢어져 있고 저를 지켜보는 눈동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충망 틈으로 뭔가를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이불이 확!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밥 먹자. 어머니였습니다. 벌써 아침이 됐더라고요. 창문을 봤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찢어진 방충망 틈에는 길쭉한 새우 과자가 꽂혀 있고 창틀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그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죠. 더 무서운 일이 절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아파트 복도를 쭉 걷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전 이미 301호 아니었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아주머니가 온몸에 시커먼 액체를 바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으러 왔어? 엉덩이를 끌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때 봤습니다. 301호의 거실벽에 한가득 박혀있는 수십 개의 모슬려. 저는 마구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죠.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왜 거기가 있어? 어머니는 저를 서둘러 집 안으로 밀어넣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엄마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어? 어디 가시는 거지? 이거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지만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만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부림치던 아주머니가 뚝 멈추더니 전현이 나보다 더 좋아? 아니지. 여기서 미쳐주시옵시고 보내주시옵시고 주여. 전 어머니를 일으켜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도망치는 저와 어머니의 등 뒤로 아주머니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주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병원에서 사람들이 나온 날 병주야, 이거 먹고 하자. 고마워요. 경선마. 301호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옛날처럼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요. 잠깐 나와볼래? 어머니는 좀 마음이 흔들렸는지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밖에는 아주머니가 검은 정장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언니. 아주머니는 온화한 얼굴로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아주머니가 얼굴을 뗐을 땐 어머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301호 아주머니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려준 건 301호 아저씨였는데 밤마다 제가 들었던 기묘한 쿵쿵거리는 소리. 그건 바로
집사람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301호 아저씨의 말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불렀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자 아주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사한 뒤에도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며 매일같이 악몽을 꾸셨고 하나 둘 기억을 잃기 시작하더니 쉰이라는 젊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모가 어머니를 보러 집에 오셨어요. 전 이모께 커피를 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험 잘 봤어. 여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엄마, 그 아줌마 여기 없어요. 왜 자꾸 그 아줌마 얘기를 해? 그때 손을 꼭 잡으시곤 경수야, 난 엄마 이해해. 그러면서 이모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하고도 내내 불안해했던 이유. 정신병원으로 떠나던 날 301호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남긴 저주를 말이죠. 너 나 이렇게 보내면 끝날 것 같아? 아니, 너는 곧 네 새끼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 거야. 기다려. 제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정말 301호 아주머니의 저주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 아주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는 걸까요? 30대 초반이던 저는 장례식에 다니는 일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구슬피 우는 곡소리가 제 몸을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았죠. 겨우겨우 절을 마치고 잠시 상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노승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노승께서 제 어깨를 잡고 꾹 눌러 앉히는 거예요. 저를 빤히 보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는데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두 하던 걸 멈추고서 일제히 재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영정사진이 있어야 할 곳에 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꿈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왜 이런 꿈을 꾼 거야? 여보, 자기가 죽는 거 보는 꿈은 길몽이래.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을 건가 봐. 괜찮아. 애써 저를 위로하려는 아내의 말에 그래, 좋게 생각하자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외근을 나갔다가 우연히 경품 추첨 행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100만 고객 돌파 기념을 통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 최신형 세탁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저요? 하나 뽑아가실래요? 아, 예.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하나 뽑아가시면 돼요. 네. 길몽이라던 아내의 말도 생각나고 해서 장난삼아 응모를 했는데 행운을 빕니다. 저쪽에 가셔서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께서 최신형 세탁기를 받게 될까요? 최신형 세탁기의 주인공은 바로 6번입니다. 네, 혹시 6번 계신가요? 네. 6번! 저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제가 당첨이 된 겁니다. 네, 저희 세탁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6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이게 번호가 9번인데 제가 잘못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게 6번이 아니라 9번이었네요. 혹시 9번 계신가요? 9번? 9번이요? 저요? 네, 9번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참나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아유 좋다 말았네 싶어서 돌아서는데 깜짝이야. 야, 또 준상이 맞지? 아까 그 9번이었어요. 반갑다, 야. 잘 지냈어? 너! 제 군대 동기인 진웅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그러니까. 야,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야, 소주 한잔 해야지. 아, 그러게. 야, 근데 어떡하냐? 나 지금 회사 외근 중이라서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에이, 뭐 어때? 퇴근하고 마시면 되지. 내가 기다릴게. 어? 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 그러지 말고 다음에 날 잡고 보자. 아, 안 돼. 다음이 어딨어. 오늘 마셔야 돼. 우리가 오늘 만난 건 운명이야. 아, 그러니까 오늘 마셔야 된다고. 침까지 튀겨가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옛날에 네가 내 목숨까지 구해줬잖아. 전우야. 아, 내가 쏠게. 야, 가자.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당첨받은 세탁기 너한테 줄게. 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 가서 소주 한잔 하자니까. 아이, 참. 아, 그래, 가. 가자, 가. 어? 아, 저 고집 진짜 세네. 아, 고마워. 결국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진웅이를 태우고 녀석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웅이네 가게 문 앞에 폐업 예정이라고 써 있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가지하고 그만하려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다른 거 해봐야지 뭐. 야,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와줘서 다행이다, 야. 야, 들어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더니 진웅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야, 그럼 오랜만에 한잔하자. 아이, 좋지. 자, 짠. 그런데 저희 4명인데 여기 앉을게. 예. 앉으세요, 예. 야, 갑자기 손님이지. 있어? 삼겹살 4인분에 소주 2병 주세요.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덕분에 진웅이 놈이랑 짠 한 번 제대로 못했죠. 삼겹살 2인분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사이다 하나. 네네. 야, 생주는 사람이 먹더니 왜 이렇게 많냐, 오늘. 아, 장사 안 된다더니 완전 만석이네, 만석. 너가 사람 부르는 운이 있나 봐. 내가? 야, 너 그러지 말고 맨날 와 있어라. 그럴까? 그래. 야, 먹어. 야, 냉장고에서 술도 밤껏 꺼내서 먹고. 그래. 야, 오늘은 내가 내는 거니까. 많이 먹어. 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다, 빨리. 아, 미안하다. 갔다 올게. 사실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 놈이 장사 잘 된다고 해볼쭉한 걸 보니까 마음은 좀 놓이더라고요. 전 바쁘게 돌아가는 식당 구경을 안주 삼아 혼자서 공짜 술을 계속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집으로 향했죠. 비틀비틀 거리면서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보, 이거 좀 봐봐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먼저 씻을래? 아니면 같이 씻을까? 아내의 말에 두 사람이 함께 침실로 들어가는데 아내를 끌어안고 있던 남자가 쓱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진웅이었어요. 이 새끼. 속에서 천불이 나서 한 대 갈겨줄 생각으로 따라가는데 이게 뭐야? 집안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도 아내와 찍었던 데이트 사진도 전부 진웅이 얼굴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보인 건 진웅이의 가게. 제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고 둘러보니까 가게 안도 깜깜한 거예요. 진웅아. 어디 간 거야? 진웅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서둘러 옷을 챙겨 나갔는데 뭐야? 내 차 어디 갔어?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자켓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 차키. 이 차키도 없어진 겁니다. 뭐야? 그때 마침 집에서 호출이 오더라고요. 빨리 집에 오라는 신호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빨리 좀 와봐요. 이준성 씨 본인 맞으세요? 네. 그 본인 명의 차량 도난 사실 인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선생님 명의 차량으로 사고가 접수됐는데 차주랑 운전자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사고요? 아니 여보, 차를 어디서 잃어버린 건데? 진웅이라고 있는데 걔네 가게에서 술 한잔 했거든. 정진웅 씨요? 네. 경찰 입에서 진웅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정진웅 씨도 술을 마셨나요? 아니요. 진웅이는 술 안 마셨는데요? 음주운전 아니었고. 혹시 정진웅 씨 사망 전에 두 분이서 다투셨거나 특이사항 없었나요? 네? 진웅이가 죽었다고요? 예, 사망하셨습니다. 제 차를 몰고 나간 사람이 진웅이었고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 주머니를 뒤져서까지 차키를 꺼내서 제 차를 타고 나간 거며 게다가 갑자기 죽었다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둘러 장례식장에 들어서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얼이 빠진 채로 겨우 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노승 한 분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랑 똑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그런지 장례식장은 구슬픈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얼굴에 원망이 가득 서려 있는데 제가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인께서는 배수대명하셨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늦게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그 노승 한 분을 데려와서 의식을 하는데 그 노승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대수대명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이 하필 또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가 나신 거니까 다들 아버지랑 대수대명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자기 대신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좀 죽음을 맞은 게 아닐까 하시면서 많이 미안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설명할 수 없는 부채감과 죄책감에 허우적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왜 꼭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때를 썼던 건지, 왜 제 주머니를 뒤져서까지 제 차를 타고 나간 건지, 그날 그 친구는 정말 저 대신 저승길에 오른 걸까요? 우리는 왜 운명이 뒤바뀌었을까요? 두 아이와 함께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잠시 부모님 댁에 거주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워낙 이제 건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얼마 뒤 아버지까지 포크레인에 두 다리가 깔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다리를 진짜 절단할 뻔했던 큰 사고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번의 수술도 거치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까지 자꾸 다쳐서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져서 이건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한 아이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자꾸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신당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열이면 열, 가는 곳마다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지영 씨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신당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어느 날 지영 씨 그 아이가 준비물로 실로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심코 한 건물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저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끌림이 생긴 거예요. 안에는 굉장히 앳된 보살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보살이 지영 씨가 들어오자마자 고집 센 놈이랑 잘 헤어졌네요. 네? 지금 본인 이름 아니죠? 근데 지영 씨가 이혼을 하고 개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영 씨가 말하기 전에 가족 관계, 지금 현재 아픈 상황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지영 씨는 이제 그동안 만났던 무당과는 조금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신내림?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신가물이 맞긴 하지만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내림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사람을 신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어난 일이 일어날 뿐이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라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보살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엄마가 하시던 그 제사. 밥 잡수시던 분이 국 다른가 끓여달라고 하시네. 국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영 씨네 집에 조금 사연이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전처랑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신 거거든요. 전처분이 이제 편찮으시다가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제사를 좀 챙기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는 지영 씨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게 미역국을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근데 보살이 말하기를 그 성게 미역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아이들이 이제 미끄러지는 이런 이제 심술 부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소고기 묵국, 그냥 평범하게 소고기 묵국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냥 다음 제사 때는 그냥 뭐 국 끓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소고기 묵국 이제 끓여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던 아이들이 멍 하나 들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후 지영 씨는 사실 보살과 가끔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안부도 주고받고 그냥 뭐 나 요즘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잘 지냈대요. 알고 보니 이제 보살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 초년생 그리고 지영 씨가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쓰연 건지 가끔 연락도 하면서 잘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부사님 잘 지내세요?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제정신이야? 니네 언니 말이야. 그거 당장 관두라고 그래. 항상 또박또박 존댓말로 말을 하던 분인데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뭐야? 깜짝 놀란 지영 씨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얼버무리면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지영 씨가 싸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언니 지금 하려는 거 그거 하지 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부탁이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언니가 약간 듣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어딘지 물어봤더니 아버지 병원인데 손톱만 깎아주고 바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 지영아.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영 씨가 다시 보살한테 전화를 걸어. 언니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살이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해. 사람 명을 그딴 하찮은 게 알려주는 대로 행하면 이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이어진 명줄이 아무 탈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몇 달 전 언니가 용한 곳이라면서 신당을 다녀온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지영 씨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하게 달려가서 언니의 손목을 잡아챘는데 언니 손에서 주머니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발톱이랑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 언니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언니가 갔던 그 신당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 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그 아버지는 그 다리 다쳤던 그 교통사고 있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신당에서 대수대명이라는 걸 하면 아버지의 명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발톱과 머리카락,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 그리고 간단하게 상을 차려서 의식치를 비용 37만 원을 주며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거죠. 이상함을 느낀 우리 지영 씨가 언니 핸드폰을 뺏어서 그 무당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과간인 거예요. 굿 안 하면 곧 초상 치른다. 부적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오가는 그 대화 중에 700, 한 800만 원 정도로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부적을 쓰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제 병원 앞에서 언니가 한참 신랑을 거렸어요.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앞에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럼 언니 내가 아는 보살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겨우겨우 언니를 설득을 해서 같이 지영 씨에게 연락했던 그 보살이 있는 신당으로 갔어요. 철수대명이라니. 어디 사람 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
너는 죽고 나면 저 숙문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야. 대신할 때 목숨수, 목숨명이에요. 남의 명을 가지고 와서 끝이 보이는 내 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너무 궁금하시죠? 지영 씨가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귓가에 자꾸 젊은 여자 목소리랑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맴돌더래요. 저 젊은 여자 목소리는 지영 씨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지영 씨는 아니고 나이 든 남자 목소리는 직감적으로 지영 씨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늘한 느낌과 함께 손톱을 깎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언니가 대수대명을 하려는 거구나. 딱 알아채고 바로 지영 씨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근데 계속 보살이 화를 냈잖아요. 그 전까지는 존댓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 대수대명이 잘못하면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혈육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명을 뺏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가리키면서 너 얼마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 자칫 명을 뺏길 뻔한 가장 나이 어린 가족이 그 언니의 2살 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현우 씨의 동네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2층짜리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김순이 씨. 2층에는 본인이 살고 1층에는 신혼부부인 세입자를 들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녀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1층과 2층 말고도 창고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고 그저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순희 씨는 그곳을 치우고 세입자를 더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창고방에 물건을 싹 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더니 정말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쓰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처 공장에 취직한 청년이었는데요.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던 차에 순희 씨네 창고방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른 아침 순희 씨가 이제 마당에서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쾅! 문이 쾅! 닫히고 우당탕탕탕탕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고방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또 늦잠 잤나 보네. 원래 정시에 칼같이 출근하던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요 며칠 이상하게 계속 늦어서 정신없이 출근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가? 사실 주인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죠. 그러던 중 순희 씨는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던 새벽 3시쯤.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래층에서 누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그쪽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데.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다 떠나가겠네.
아줌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공포에 잔뜩 움츠려든 새댁의 모습을 보니까 창고방 청년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저기 총각.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순희 씨의 목소리에 청년이 쓱 돌아보는데 청년의 얼굴이 사람 몰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휙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총각,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아침마다 뭐 급하게 나가더니, 아이 저기 일이 요즘 많아서 그래? 걱정스레 묻는 순희 씨에게 창고방 청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자꾸 새소리가 들려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밤에 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층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1층 부부 남편이 얘기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방 청년이 소음 문제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아,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아이고. 아저씨, 엄마 나 칼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어서 나가요. 아, 나가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돌려보내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희 씨는 겨우겨우 중재를 해서 청년을 돌려보냈고요. 그래가 또 잠잠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랫집이 아니라 순희 씨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아, 총각. 아줌마.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 말로는 얼마 전부터 계속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며칠 전 얘기하던 그 새소리와 터벅터벅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까지. 그날은 피곤에 쪄들어 겨우 잠에 빠져든 날이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팍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앞에 보이는 건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 양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마치 굿이라도 하는 듯 청년의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들린 칼날이 서로 부딪히면서 쨍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매일 밤 지독하게 청년을 괴롭혔던 그 새소리였던 거예요. 머리 끝까지 밀려드는 공포에 청년은 몸부림을 쳤지만 무슨 일인지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과 눈이 마주친 여자가 순간 확 다가와서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검붉은 피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무당의 절규를 끝으로 몸이 움직여지자마자 미친 듯이 순희 씨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순희 씨의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방이 한참 동안 공실로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네. 때는 3년 전 처음으로 세입자를 드리기로 했던 때였죠. 그때 1층에 있는 창고방도 저렴하게 같이 내놨는데 그 방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빨리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많아봐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게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라 아가씨 혼자 살기엔 좀 그럴 텐데.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근데 막상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먼저 드릴게요. 네? 아유, 고마워요. 게다가 월세도 그 자리에서 석 달치를 한꺼번에 턱 내놓더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이삿날 봐요. 네. 잘 가요. 그리고 이삿날이 돼서 아가씨랑 인사나 나눌 겸 해서 마당에 나와봤습니다. 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 실린 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색색의 연등, 그리고 오색 빛깔을 내뿜는 부채, 그리고 화려한 그림들. 그래서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빨갛게 글씨가 쓰여있는 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백화보살.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창고방 점집이 나름 조금씩 유명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순 씨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고방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어머! 이거 왜? 순 씨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가씨는 생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뒤에 그 청년이 창고 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순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무당 아가씨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도 사실 쉬쉬했기 때문에 창고방 청년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색이 되어서 젊은 무당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청년을 보니까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순 씨는 소름 끼치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순 씨는 자연스럽게 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뒤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쓱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 죽은 여자 무당이 쓱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순 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부들을 부릅니다.
꿈속에서 무당이 미친 듯이 긁어댔던 그 창고박의 벽.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찜찜했구나. 그렇게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모님, 여기 좀 와보십시오. 공사를 하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까 공사를 하던 인부들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는 이게 다 뭐예요? 글쎄 그 벽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엔 전에 살던 무당의 그 신당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찢기고 부서진 상태로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아가씨가 사망하던 당시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때 고용했던 인테리어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벽에 쑤셔 박아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순희 씨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아가씨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토록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 이유를 말이죠. 때는 바야흐로 1970년 저희 집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이 40살에 늦둥이를 임신을 했거든요. 행여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임신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안 돼. 난 못해. 못해. 우리가 어떻게 가진 아이인지 당신도 알잖아. 이젠 정말 지우자.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싫어. 난 나을 거야. 지켜보던 제가 더 화가 나더군요. 아가씨, 울지 마. 저런 무책임한 놈한텐 눈물도 아까워. 부장님. 이게 누구야? 김주원 씨 아니야? 아니 제 남편이 이 파렴치한 놈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 김주원 씨. 이게 무슨 에이스야, 응? 사람 참 괜찮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둘은 3년 전 결혼한 부부였어요. 아내 미정 씨는 임신 6개월 차. 뱃속 아이는 부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루하루 아기를 만날 날만 손꼽던 두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포기하셔야 산모라도 살릴 수 있어요. 결국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 상황이 온 거죠. 미정 씨는 어쩔 수 없이 뱃속의 아기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미정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저를 보면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고 어느새 출산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남편을 통해 미정 씨 남편 주원 씨가 부탁을 해왔어요. 저보고 미정 씨를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불이랑 불은 다 꺼져서 깜깜했죠. 미정 씨? 거기 왜 그러고 있어? 사모님. 미정 씨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정말 산송장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일단 뭐라도 먹이려 급히 밥을 차렸어요. 미정 씨, 좀 들어봐. 그런데 제가 가져온 장바구니를 뒤지는 거예요. 미정 씨. 미정 씨. 미정 씨, 이러다 체하겠어. 미정 씨,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우유와 과자를 입에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얼마나 정신없이 먹었는지 옷을 다 버렸답니다. 나봐, 안 되겠다. 옷부터 갈아입자, 우리. 미정 씨,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유가 불어나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젖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다. 아기 이런 지 6, 7개월이 됐는데 모유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는 거죠. 제발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모님 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식으로. 대체 미정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미정 씨의 시점으로 그간의 일을 들려드릴게요. 아기를 보내고 저는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분만실 침대에 누워 아기를 보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생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우리 아가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이는 잘 떠났고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6달 동안 품었던 제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이날 이후 저는 분만실에서 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온종일 귓가엔 아가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 아가를 위해 산 베네 쪼구리를 껴안고 울었어요. 아가를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에서는 베네 쪼구리가 흠뻑 젖을 만큼 모유가 돌기 시작했고요. 임신했을 때처럼 배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가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제 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그날도 아기를 그리워하다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보이는 건 제가 분만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 배는 만삭 산모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진통이 찾아왔고 사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시작됐어요. 축하드려요. 딸이네요. 제 품에 안긴 건 바로 태아의 사체.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눈을 떠보니 저희 집 침실.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정아. 무슨 일인지 내려다봤더니 이불이 제가 흘린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기를 떠나보낸 병원에 오니 아기의 그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착잡한 마음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리를 쫓아서 갔습니다. 제가 멈춘 곳은 분만실 앞이었는데요.
분만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죠. 아기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분만실 불이 깜빡이더니 자지러질 듯 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침대 위 아기를 내려다봤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당장 분만실을 나가려 돌아서는 순간 피에 흠뻑 젖은 손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 그 고사리 같은 아기 손이었는데요. 창문을 두드리는 손은 셀 수 없이 늘어났고 창문은 당장이라도 열릴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 앞에 자그마한 두 손이 다가왔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봤더니 네 발로 기고 있는 아가, 핏덩이의 아기가 막 기어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데 침대 밑, 선반 아래, 이젠 분만실 이곳저곳에서 막 아기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아기들은 모두 저를 향해 기어왔고 어느새 제 주변엔 셀 수 없이 많은 아기가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분만실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날 이후 저는 끔찍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식탁 밑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지나가는 환영해 보인다던가 거울 속에 보니까 아기가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거울 같은 것도 다 막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아기들이 온전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조각조각난 모습이라서 고모님이 아시는 무당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말이 미정 씨에게 억울하게 낙태당한 수많은 태아령들이 붙어 있어서 이 태아령들을 떼내려면 굿밖에 답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태아령을 닳는다는 굿은 제가 알던 굿과는 사뭇 달랐어요. 상 위에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고요. 커다란 지푸라기 인형이 놓여 있었죠. 태아령들을 이 재용으로 옮길 거야. 재웅이 미정 씨의 애군을 대신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빗질이 끝나고 무당은 재웅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불이 점점 타오를수록 알 수 없는 옹알이를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싫다고 발버둥 치기도 했어요. 미정 씨 괜찮아.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미정 씨 괜찮아? 싫어. 아기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미정 씨 정신 차려봐.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보내드리자. 불은 2시간이 넘도록 타다 사그라들었고요. 미정 씨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뭐 쥐 같은 게 문 것처럼 따다닥 이렇게 문 자국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찍은 것처럼 잇몸 자국 있잖아요. 그게 다삭다삭 이렇게 나 있었대요. 태아령이 원래 한이나 그런 게 없는데 얘네는 한이 있다고. 이상하게 태아들의 한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나날이 힘들어하던 미정 씨는 결국 아기와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미정 씨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0년 11월 27일 신문을 넘기다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예요? 낙태아, 콩팥 등 장기까지도 수출. 자, 한 개에 15불씩 매달 90개쯤. 기사에는 저와 미정 씨가 다니던 종합병원의 한 교수가 사산한 태아의 콩팥, 기관지, 소장, 대장 등의 장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정 씨는 너무도 원통하다며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제일 후회를 했던 게 원래 아기가 6개월 이상 돼갖고 그렇게 되면은 사체를 인도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 부인분이 더 모지질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리하는 대로 해주시라고. 설마 그분은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수백 명의 태아들, 누군가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던 가슴에 묻은 자식이었을 건데요. 정말 태아령이란 존재가 있다면 부디 지난 아픔은 잊고 다음번엔 아픔 없이 행복하게 세상의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